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 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해온 학원과 교습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급증한 반면 자녀를 꼭 둬야 한다고 여기는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침이나 인후통으로 목이 건조할 때 비타민C를 섭취하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목이 아플 때 오렌지 주스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포함된 구연산이 목에 생긴 염증을 자극해 낫는 속도를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목감기에 걸렸다면 오렌지 주스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 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76.9%입니다.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당시 89.2%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여성 육아휴직자 복귀율은 이후 매년 낮아지며 2008년 68.7%로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1년 한 차례를 제외하곤 매년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해온 학원과 교습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지역 학원 173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학원 설립 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7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원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해왔으며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는데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식이 2000년 이후 급격히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급증한 반면 자녀를 꼭 둬야 한다고 여기는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크게 줄었습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장년 기혼 여성의 비율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40대 이하 기혼 여성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80년대와 90년대까지만 해도 70에서 90%대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1991년 90%대까지 치솟았다가 2012년 46%까지 추락했으며 2015년 60%로 반등했습니다. 특히 자녀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1985년 43%에서 2015년 5%대로 낮아져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바라보는 태도도 2000년 이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은 2000년 19%대에서 2015년 11%대로 떨어진 반면 이혼과 관련해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0년 13%대에서 2012년 26%대로 증가했습니다. 일단 여성들의 결혼 생활의 무게, 또 양육의 무게가 워낙에 좀 크다는 걸 보여주고요. 특별히 양육의 어려움이 큰 것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 이런 순환적 부양 시대가 종료됐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노후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걸 여성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여성의 학력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로 결혼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의료계의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환자도 자신의 진료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라면 진로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유권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알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로기록부 사본 발급 신청을 할 때
즉시 발급 원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즉시 발급이 불가능하면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가능한 진로 기록 범위와 발급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6월부터는 의사 등 의료인은 명찰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명찰에는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의 종류,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 제도는 대리수술, 감형진료 등 일부 의사의 일탈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3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잉 규제라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환자 알 권리 강화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대책과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여성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20대 여성이 이유 없이 살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늦은 밤길 여성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특히 사람 없는 길목에서 뒤에 남자분들 구두 소리가 여자 구두랑 좀 다르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뒤에 구두 소리만 들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성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귀갓길에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5월 초 서비스를 시작한 안심이 앱은 귀갓길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귀가 경로가 실시간으로 CCTV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전송됩니다. 비상시엔 스마트폰을 흔들어주기만 하면 긴급 신고가 갑니다. 귀갓길을 직접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 콜센터나 안심 귀가 스카우트 앱으로 신청하면 2인 1조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함께 갑니다. 대책을 마련해놓고도 홍보가 미흡해 이용자들이 낯설어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 부스 등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좀처럼 그치지 않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감기는 물론 몸속 곳곳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식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써도 완전 차단이 힘들고 쉽게 몸 밖으로 배출되지도 않아 사실상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대비책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건데 우리 토종약초가 도움이 됩니다. 잔대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과 갈증을 멎게 하며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맹문동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등 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 활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가래를 삭히는 이 밖에도 기관지염에 좋은 도라지, 먼지와 가래 배출에 효과적인 더덕 등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로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홍삼도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체내 염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미세먼지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세먼지가 만드는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당근, 시금치 등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 체내 이물질을 자주 배출해야 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커피를 잔수로 계산하면 250억 5천만 잔, 10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 명이라 가정하면 1인당 연간 500잔의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외국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종종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성인에서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 섭취는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여성에서는 하루 3잔 이상의 잦은 커피 섭취는 비만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씩 마시는 남성은 하루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남성보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위험도가 30% 이상 낮았습니다. 하루 커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위험도가 더 낮아지지는 않았고 여성은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커피 섭취량이 과다할수록 비만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비만 위험도가 57%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성은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술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연구팀은 남녀 간 영향이 다른 이유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커피 섭취량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인종 간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정량의 커피 섭취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을 점령한 GMO 식품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할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용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동거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미혼모 가정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혼모 가정, 특히 청소년 미혼모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17살 지연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살에 임신을 하였으며 학교를 중단하고 미혼모 시설에서 딸을 출산하여 부모님의 반대로 홀로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지연 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출산을 한 미혼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지만 매달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월세와 생활비 부담을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2010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청소년이 임신을 하더라도 태학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면 태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게 됩니다. 지연 씨도 주위의 시선과 아이의 양육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어렵게 합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지연 씨는 변변한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날이면 애가 애를 키운다는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부모와의 단절, 학업 중단, 어린 나이에 홀로 책임져야 하는 육아와 가사, 그리고 가정으로서의 역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입니다.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채소의 단위이며 한 사회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의 가족관계의 현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있으며 미혼모 가족이 불완전한 미완의 가족이라는 인식부터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차별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과 동시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들도 사회 일원으로 각자 자신의 몫을 채워나갈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리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건강한 사회이기를 바라봅니다. 인트리에서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임산부에게 긴급 생계비, 긴급 의료비, 긴급 주거비, 청약저축 매칭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트리의 뜻은 한 엄마가 아이로 인해 큰 나무로 성장하고 아이도 엄마와 함께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홀로 아이를 낳고 힘들게 어려운 생활을 아이와 함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 미혼모 여러분, 그 시작은 미흡하나 그 끝은 창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부모이며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은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평등하지 못하였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미혼모 여러분, 미혼모협회 인트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저귀를 떼야 된다는 것은 아이가 일상생활로 이제 접어드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힘들게 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저귀 뗄 땐 아이한테서 강제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일부를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좀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겠는데요. 애들은 기저귀를 뗄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생리적 어떤 욕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쉬가 마렵다, 응가를 마렵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시기에 기저귀를 떼시면 되겠습니다. 기저귀라는 부분은 이제 변기로 넘어가는데 이 아동용 변기에 또 친숙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기에 변기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하고 이 변기에서 쉬나 응가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많은 칭찬을 해주신다면 기저귀를 떼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성장하면서 분명히 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이제 젖병이고요. 젖병은 일반적으로 이제 10개월에서 한 18개월 사이에
젖병을 떼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젖병을 계속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젖병을 계속 사용하면 아이들이 치열 상태가 고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젖병을 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흡입을 하지 않습니까? 빠는 힘 때문에 아이들 치열 배열이 고르지 않고요. 두 번째는 보통 잠들 때 그 젖병을 많이 물고 자기 때문에 입 안에 이 사이에 그 분유가 계속 끼어 있어서요. 충치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젖병은 꼭 떼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젖병을 떼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빨대컵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젖병에서 빨대컵으로 넘어갈 때 그 느낌과 촉감이 다르기 때문에요. 쉽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대안을 할 수 있는 건 빨대컵이란 것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젖병에 있는 부분들 지금까지 아주 좋았던 어떤 느낌들을 젖병 속에서 이제 서서히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젖병 안에 있는 분유를 점점 희석시켜 가면서 젖병은 맛이 없다라는 느낌을 계속 좀 들도록 하고요. 빨대컵이나 어떤 컵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분유, 제대로 탄 분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가 이쪽은 제 맛이 나고 이쪽은 맛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해서 점점점 빨대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급격한 일교차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대상포진은 소아기 때 수두에 걸려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후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돼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이맘때 잘 걸리는 수두는 무엇보다 충분히 쉬게 해주셔야 금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활기찬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